네, 내복 입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수요일 순서 경제 팁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교보 FMJ 김성원 매니저 그리고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의 이상건 상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이 내복은 안 입으시죠? 입습니다. 아, 입으세요? 오. 이장모님은 안 입으세요? 저도 뭐 40 전까지는 안 입었는데 아, 네. 40 이후에는 입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내복 입는 게 좋대요. 맞아요. 네. 네. 특히 뭐 남성분들이야 옷매무시 특별히 신경 쓰실 일 없으니까. 아, 뭐 남자도 따집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요? 나이를 들면 네. 패션보다는 추운 게 더 급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우선순위 밀리죠, 그게. 근데 아. 이제 또 30대나 이럴 때는 그래도 좀 폼이 중요하니까. 견딜만 한데. 그때 또 견딜만 하고. 네. 네. 아니, 근데 이 내복값도 약간 좀 올랐다 그래서 맞아요. 걱정이 되긴 네. 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는데. 오늘 네. 경제 길라잡이 매니저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얘기 하려고요. 네. 대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아. 사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마저도 네.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집주인은 은행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은행이죠. 그래서 우리 그- 집은 방 한 칸 정도다. 이런 지금 조금씩 이제 방 2칸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 하시는데 네. 실제 그 대출이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있는지 또 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실제 그 대출이자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야 하는지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죠. 이 가계대출 900조 원이라는 기사 아, 얼마 네. 전에 나왔죠. 이게 맞아요.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 대출 얘기 나오면 혹시 너무 듣기 싫다고 채널 돌리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이게 다 우리 집 일인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봐야죠. 네. 필요한 거는 좀 쓰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일단 먼저 구성을 좀 살펴보는 네.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출 금리는 구성 요인들이 되게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CD라고 해서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은행이 가져야 할 마진 폭을 결정하는 가상금리를 붙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 기름값에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원유값이 쭉 떨어진다고 기사들이 나와도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네. 원유값이 되게 올랐어요. 오르면 기름값은 바로 연동돼서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대출금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 우선 양도선 예금 증서는 많이 듣는데 네. 뭐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쉽게 접하진 않죠. 있는 상품은 네. 아닙니다. 네. 되게 수익이 많이 나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예금 증서인데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 예금을 가입하고 증서를 받으면 통장이잖아요. 네. 이 통장을 제가 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100원이 들어있는데 네. 이게 시중 유통가가 예를 들면 105원이 됐다 그러면 음. 제가 은숙 씨한테 던질 때 105원에 파는 거죠. 아, 근데 네. 은숙 씨는 가만 보니까 이게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11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돈이 급하니까 105원에 파는데 네. 105원에 사셔서 들고 계시다가 110원에 파시든지 아. 아니면 그도 아니면 만기가 돼서 가서 100원으로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원칙적인 구조인데 어. 이건 저희 다 사실 굳이 그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아, 그거는 네. 그럼 이제 예. 은행권 안에서만 예,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그럼 예. 옛날에 이제 양도성 예금증서 이제 무기명 네. 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 네. 이름을 적지 않는 거예요. 네. 옛날에 이제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이 이제 비자금 같은 거 이렇게 잡히면은 아, 그 양도성 예금증서 다발 같은 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무기명이니까 아무데나 가서 내가 돈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과 탈세의 용도로 쓰였던 게 바로 이제 CD. 그런 역사를 가지고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아, 예.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더 쉽긴 네, 한데요. 맞아요. 네, 금융실명자가 되기 전에 네. 사실 그 지하에 있던 돈들을 그 온상으로 꺼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가 발행이 됐었고요. 네.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예. 어렵죠. 네. 어쨌든 구조는 지금 제가 아까 105원에 팔았던 그 네. 게임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대출금리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가상금리라는 거죠. 근데 가상금리 예를 들면 양도성 예금 증서가 2%고 네. 가상금리가 2%면 대출금리 4%에 결정돼요. 그렇죠. 플러스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셨어요. 양도성 예금 네. 증서가 1%로 빠져도 가상금리 3% 붙이면 우리는 체감이 4% 똑같죠.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런 구조들로 네. 구성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것은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입니다. 네. 기준금리는 우리가 관치 경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이 금리를 향해서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은행 재할인율 뭐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거 빼고라도 어쨌든 네. 기준금리 결정되면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쫙 따라 올라가게 되고 네. 빠지게 되고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대출금리 그럼 왜 안 빠지냐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 대출금리가 빠지지 않는 것은 처음에 대출 계약을 하실 때 네. 우리가 그 구조를 한 번씩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가산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 또 CD가 지금 적용되는 게 지금 시중금리인지 아니면 90일 전 건지 네. 60일 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하는데요. 네. 약간만 좀 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향후 1, 2년, 3년 안에 변동금리가 유리할까 고정금리가 유리할까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고민을 많이 하죠. 예. 네. 네, 그런 것은 이제 대출 중개인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네. 매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예측한 1에 1에서 안 올린다. 1에 1에서 0.25%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그 예측안들을 쭉 종합해 보면 향후 당분간 기준금리가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를 결정하시면 되게 돼 있죠. 아, 네.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올릴 때 당분간은 이런데 좀 어쩔 수 없어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요번에만 올린다라든가 이렇게 근데 그 문선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금리 정책을 네. 금리 정책 단기금리거든요. 단기금리 정책을 이제 하고 나서 꼭 발표를 할 때 금리를 뭐 동결하든 올리든 낮추든 왜 그랬는지 그리고 거기 참석하신 금융통화위원회 분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네. 그것도 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또 굳이 뭐 공개록을 안 보셔도 네. 신문에다 보도가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네. 잡으실 수가 있죠. 만장일치로 올렸다라든가 한 반반 정도 나누었는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이고 만장에 칭찬 안 납니다. 잘 안 나오죠. 실제로 왜냐하면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왜 기출을 주목해야 하냐면 그 전 한국은행총 박승태 씨가 이제 표현을 딱 이렇게 되게 멋지게 네, 하셨어요. 네. 큰 배, 항공모험 같은 큰 배예요. 그래서 네. 저기 2km 밖에서 우리가 스톱을 해야 되면 지금부터 제동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예, 되는. 그리고 네. 2km 뒤에 우리가 질주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시동을 좀 가속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그 한국 전체를 움직이는 기준금리에 거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네. 그 안에서 우리의 대출금리 결정되게 되어 있으니까 네. 조금 기출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부대 비용들입니다. 네. 이상한 잡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는데 네.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네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은숙이한테 100원을 빌려드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자를 10% 받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1년 동안 제가 110원을 받을 목적으로 빌려드렸어요. 근데 은숙이가 내일 와서 당장 갚아버려요. 아,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 저는 100원 빌려주고 네. 1년 동안 10원 생기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네. 금방 갚아버리면 저는 되게 억울하고 손해가 보는 거죠. 다른 채권자 사람한테 입장에서. 갔으면 그렇죠. 뭐 받을 수 예. 있었는데. 예. 왜냐하면 저기 선혜 씨는 저한테 105원 빌려가고 네. 그 5%로 이자를 주겠는데 이분은 계속 쓰실 분이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5% 더 받으려고 이쪽을 넘겼는데 예. 내일 갚으면 네.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당장 갚게 되면 제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10원을 제가 손실 봤으니까 네. 3원은 다오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죠. 아. 그래서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왜 중요하냐면 네. 내가 금리가 높아서 단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대출을 수합시키는 것만 해도 전환하는 것만 해도 이자 내지는 기회비용을 굉장히 얻을 수 있다면 네. 옮겨야 하는데 네. 옮길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큰 작용을 해요. 아. 그래서 아예 계약할 때부터 아. 중도상환 수수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좀 봐두실 필요가 있고 네. 네. 그리고 기타 부용 예를 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간다 할지라도 네. 총 내는 이자액을 따져보고 이자면 빨리 옮겨야 되죠. 아. 그거 계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대출 중개한테 시키면 됩니다. 계산해오라고 합니다. 예. 해봐 주세요. 제가 굳이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구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이자를 제대로 내다가 갚기를 원하는 바라는 거죠. 그 돈을 거군요. 바라고 그럼요. 벌겠다는 생각으로 꺼준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좀 잘 꼼꼼하게 맞습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매달 내는 대출 금액을, 이자 금액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시청자분들은 그 부분이 좀 솔깃하실 텐데, 네. 네, 좀 알려주세요. 아까 입이 좀 설명을 드렸던 네. 것 같은데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 할지라도 네. 다른 은행에 대저리 상품이 나와 있다면 전환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항상 은행의 금리가 어떤지 항상 기출을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신용정보라는 게 다른 은행에서 자꾸 열람을 하게 되면 그 신용 그 점수를 평점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네. 특히나 그 메일 같은 거 가끔 받으시죠? 왜 네. 당신이 지금 당장 빌릴 수 있는 돈은 하고 클릭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안 하시는 게 그렇죠. 좋은데요. 네. 정부에서 그 전 금융기관의 대출 중개 상품을 모아놓고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이지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전체 대출 상품을 전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상담원 불러서 네. 야 내가 전 은행에 뭐가 있는데 이를 바꾸려고 한다. 네. 비교해달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뭔지 네. 그다음에 전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서 보여주세요 하면 네.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내가 계속 이 은행하고 뭐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신의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제일 적합한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지만 네. 다른 은행은 더 싼 이자로 비슷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출을 아예 할 때부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네. 자동차 할부금 같은 걸로 아주 예를 들어보자면 네. 원리금 균등 상환에 거의 선택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구조가 굉장히 오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대출을 하고 10% 이자를 붙여서 원리금 균등 상환을 10개월 하기로 하면 11원씩 10번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취형 구조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져야 할 이자를 맨 앞에 받는 겁니다. 네. 금융기관은요. 네. 그래서 첫 달에 내는 11원은 네. 제 생각에는 원금이 5원, 이자 한 6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가 10원, 원금 1원이에요. 전부 앞에 빼는 거죠. 앞에 빼는 두 번째 네. 달에 내는 네. 11원은 네. 이자가 9원, 원금이 2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환을 해서 네. 이제 원금 얼마 안 남았겠지 하고 저 이제 한 번에 다 갚으려고 딱 얼마인지 알아주세요. 그러면 거의 원금이 다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와. 이자를 다 빼버려. 그렇죠. 예. 금융기관에서는 어차피 걷어야 할 거니까 네. 먼저 선취해서 빼갔으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조들도 역시 계약할 때 네.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고 원금 균등 방식이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보면은 표면적 이자만 놓고 보면 원금 균등 방식이 더 높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네네. 원금 균등 방식 안 파는 것도 많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판다고 치면은 네. 그런 것이 있으면 비교를 해보시면 금리가 좀 높더라도 원금 균등으로 이렇게 원금을 계속 일정액으로 예, 나가는 줄여 나가는 것이 네. 원금과 이자를 같이 줄여가는 방식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런 상품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걸 선택하시는 것이 네. 이자가 더 높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안전한 대출 전략이죠. 네, 이익도 되고. 그러네요. 원리금, 원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네, 꼼꼼합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는 그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릴 것 같아요. 이자 선취형 방식으로 아예 딱 얘기해주면 근데 너무 드러나니까 그런 이름은 안 쓰는 거잖아요. 너무 그렇죠? 노골적이니까. 그러니까. 좀 속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예. 가계 대출이 정말 900조 원이 네.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대출이 많은 거 물론 좋은 건 아니겠죠. 네. 네, 어쨌든 그렇지만. 줄여야 되는 거고 갚아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 네. 전략을 좀 잘 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경제 길라잡이 가계 대출, 원리금, 이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